불매운동이 시작된 이래 어떻게든 버텨오던 일본 브랜드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초기만 해도 기업들은 한국을 조롱하는 광고를 만들어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하면 공짜 내복을 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꼼수를 썼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도들은 먹혀들어 히트텍을 무료로 증정했던 6일간의 매출은 95억여 원으로 전달 한 달 매출보다 4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불매운동은 끝났다며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니클로 매장에는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히트텍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짝 효과를 낳았을 뿐 실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니클로는 죽을 맛으로 겨우겨우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불매운동이 1년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는 마침내 2011년 아시아 최대 규모 매장으로 이목을 집중받으며 문을 열었던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니클로는 매장의 크기, 매출에 따라 매장 등급을 나눕니다. 매장의 등급에 따라 입고되는 신상품 스타일 수와 물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 등급은 기암점, 초대형점, 대형점, 표준점, 소형점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등급인 기암점은 명동중앙점이 유일합니다. 명동중앙점이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유니클로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매장이 문을 연 만큼 유니클로 상품들로 모든 한국인들의 옷장을 파고들겠다는 포부였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일 불매운동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동 상권이 몰락하며 국내에서 유니클로의 상징으로 꼽히던 매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명동 중앙점의 운영을 내년 1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3,729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매장으로 2011년 11월 개점 당시 세계에서 미국 뉴욕 5번 가점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점 당일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단일 의류 매장으로 하루 매출 최대라는 신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2004년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를 출자해 만든 합작사로 2015년 회계년도부터 2020년 회계년도까지 5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 측의 불매운동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발언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렇지 롯데쇼핑은 국내 유니클로의 2대 주주입니다. 이 두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비호감을 사게 되는 사건들로 여러가지 이슈를 낳았고 최근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의 출입을 막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롯데는 퍼피 워킹 중인 강아지를 막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측은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지만 누리꾼들의 연이은 폭로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 중에는 롯데는 직원 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부산 롯데 백화점에서 저 친구처럼 안내견 공부 중인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간 적이 있어요 라고 밝혔고 또 다른 누리꾼도 저희도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입장까진 가능했는데 들어가니까 매니저라고 득달같이 와서 당신이 장애인이냐고 장애인 아닌데 왜 데려왔냐고 하더라고요 라며 롯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롯데 측에서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백화점은 입점 업체에 부당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했고 2주 내로 매장을 빼라, 타 업체에서 행사하지 말아라, 직매입한 상품 113억 원어치를 부당 반품하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8억 6천만 원,
롯데백화점에서는 45억 7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매장 임차업체 103곳과 13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 측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는 공정위 단골 손님입니다. 공정위가 유독 롯데를 주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재가 작고 과징금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위 6대 사건 중 4건이 롯데 유통 계열사,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홈쇼핑입니다. 롯데마트가 부당한 임대차 거래계약서를 쓴 것이 2012년 일인데 롯데 유통 계열사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정위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니클로가 패점을 맞으면서 롯데 측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49% 투자에 세운 FRL 코리아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약 1,000억 원에서 240억 원이 돼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배당금 지급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롯데쇼핑으로선 투자를 해놓고 배당 한 푼 못 받다 보니 속이 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롯데 측으로서 이 상황이 뼈아픈 것은 유니클로 매장이 대부분 롯데마트 안에 있는데 속속 폐점하면서 유효시설이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도 롯데마트 사상점과 대덕점, 홈플러스 상동점과 의정부점 등 8곳이 추가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유니클로는 단기 순손실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2020년도 회계년도 매출은 6,29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도 1994억 원 이익에서 884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유니클로의 부진은 패스트 리테일링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일본 기업 롯데에게까지 뼈아픈 상황인데요. 롯데가 더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최근 갑질 논란으로 난리가 난 롯데 유통점들에 유니클로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임대료도 못 받고 투자금에서 회수도 못하고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받고 안내견 논란으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고충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는 동안 반사이익을 흡수한 국내 스파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며 약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니클로와 비슷한 상품을 갖추고 있어 대체제 역할을 해온 탑10과 스파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패션업계가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반사이익을 얻은 올해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랜드그룹이 밝힌 스파오 올해 매출 추정치는 3,5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인 3,200억 원보다 9.4%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랜드는 여성 사업부를 매각하고 스파오 키우기에 집중하며 10년 동안 스파오를 매출 3조 원의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탑10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을 4,500억 원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9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10은 지난해에도 3,3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8년보다 매출을 36.3%나 끌어올렸습니다. 탑10은 유니클로 매장으로 향하던 고객들의 발길을 그대로 자사의 매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대표 계절 상품인 에어리즌과 히트텍의 대체제로 떠오른 탑10의 쿨에어는 올해 매출이 10배 늘었고 온에어는 현재까지 5배 높은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롯데와 패스트 리테일링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 만든 FRL 코리아 한국 유니클로 유니클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으며 한국 내에서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명동 중앙점 진짜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고 시끄럽던 게 벌써 9년이 좀 넘었는데요. 10년을 못 채우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되네요. 참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면서 장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아예 공정위 단골 손님이라는데 공정위에서 화를 낼 정도로 개선할 의지를 안 보인다니까 이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건 고객들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롯데는 진짜 아나무인인 게 입점 업체들한테 갑질, 고객 매장들에게 횡포, 공정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유니클로 폐점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일본 불매운동에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의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 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고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나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 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키트는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잠복기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량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 항체 면역 진단 제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승인한 한국어 진단키트 대체 뭔가요? 국외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피어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섣불리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식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27일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근본 우리 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생산업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랩지노믹스 등 국내 진단키트 회사들이 미국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진단키트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 FDA가 최종 허가를 낸 뒤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사전 승인은 심사 중인 단계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사전 승인으로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국산 진단키트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젠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다. 어떤 업체가 진단키트 사전 승인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29일 현재 진단키트 회사 솔젠트와 코젠바이오텍은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한 진단키트 업체의 임원은 FDA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니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긴급하게